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기대 효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 번째 시간에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앞에서 이제 봤었던 리스크 어저스티드 리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리턴도 리스크도 호모지니어스 하지는 않죠. 아까 이제 러시안 룰렛 얘기했듯이 죽는 위험 같은 걸 감수하거나 계측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리턴도 마찬가지예요. 길바닥에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나 지금 면접 보러 가야 돼. 되게 바빠. 100원짜리 이거 주우실 거예요? 아니면 빨리 가실 거예요? 1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원짜리 주우실 거예요? 안 주우실 거예요? 만원짜리가 있어요. 주우실 거예요? 안 주우실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리턴 내지는 리스크에 대한 리워드라고 했을 때 리워드의 크기가 사실은 크면 클수록 좋지만 커도 동등한 정도로 큰 문제가 아니라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서 질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세 번째 시간에 하고 이제 이번 주 강의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어떤 관점으로서 이제 기대 수익 이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대 수익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복권, 선호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끌고 가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이죠. 구내식당. 저도 학교 가면은 구내식당 자주 가요. 구내식당 자주 가고 돈가스 나오면 세상 행복합니다. 그거 하나에 한 2,5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저 학부 다닐 때 가격이에요, 여러분. 2,500원이면. 저 학부 다닐 때 그때 2,200원이었나? 돈가스가. 그랬었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지금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는 기적의 식당입니다. 대식가인 경제학과 18학번인 홍길동 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어디서 많이 본 선배가 연상이 되겠지만 무시합시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육식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똑같은 2,500원을 주고 이제 학식을 사 먹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메뉴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만족의 크기가 상당히 다른 그런 분이에요. 예, 근데 돈가스를 사 먹어라. 그런다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한 4,000원을 주고서라도 사 먹을 의지가 있고요.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는 김치찌개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이건 한 3,000원 주고 사 먹을 생각이 있고요. 김밥은 한 2,000원 정도는 내가 사 먹을 생각이 있고, 야채 비빔밥은 1,000원을 주고서라도 사 먹을 생각은 있어요. 근데 어쨌건 가격은 균일하게 2,500원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이야. 오늘 내가 이거 학식을 가마로. 메뉴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마침 핸드폰이 액정이 나와가지고 볼 수가 없다 칩시다. 그러면 각각의 메뉴가 출연할 가능성은, 물론 우리 영양사님 마음이겠지만, 각 메뉴가 출연할 가능성은 25%씩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을 합쳐가지고 4분의 1로 나눠보면 기대값은 또 칼같이 2,500원이에요. 학식도 딱 2,5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홍길동 씨가 보통 우리가 수업을 3교시 먹고 점심 먹으러 많이 가죠. 그럼 이제 우리 경제학부 기준으로 3교시 마쳤어. 점심시간이에요. 학교 가서 식당 가려고 하는데 식당에 가는 게 이 홍길동 군한테는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닐까요? 기대값은 2,500원이 나오고 가격도 2,500원이기는 해. 해 말어. 고민한단 말이죠. 17세기 수학자인 파스칼 혹은 뭐 페르마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결과가 따라오는 이런 갬블에서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은 대안을 아마 사람들이 고를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뭐 한국 대 브라질, 뭐 아니면 한국 대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압도적인 축구 강국하고 우리나라 축구팀이 경기를 한다고 치면은 우리의 불타는 애국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국에 베팅을 할 가능성이 커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뭐 한국 대 어디쯤 할까요? 뭐 아프가니스탄의 축구 경기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 승리에 베팅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기대 수익률의 극대화, 기대 수익의 극대화에 어떤 결정된다는 의견이 사실 이제 그런 예전 수학자들의 의견이고 또 인간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뭐라 그러나 어떤 체계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사고 체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좋긴 한데, 문제는 이 개인의 선호나 위험이 고려되지 않은 약간 좀 기계론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확률상 발생 가능성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요, 로또를 사요. 로또는 기본적으로 기대값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로또 판매 대금의 절반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쓰거든요. 그럼 얘는 오퍼레이션 비용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로또는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기대값이 마이너스라고. 근데 왜 사람이 로또를 하겠어요? 한 방에 있으니까. 그죠? 한 방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암보험, 뭐 실손보험, 뭐 보험 있죠. 근데 재해보험 같은 거 왜 가입합니까? 기대값은 마이너스예요. 어지간하면 보험에 당첨될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험료가 더 나가요. 근데 그게 감사할 일인 거지. 왜냐? 보험은 마이너스로 내가 크게 깨먹을 일이 있을 때 나를 커버 쳐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 얘는 어떻게 보면은 보험을 타먹을 일이 없는 상황을 내가 만들고 싶은데, 그걸 위한 일종의 도구 입장에서 사실 쓰는 게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이너스 갬블임에도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인간들한테는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전적인 어떤 파스칼이나 페르마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기대값에 의한 그런 가설, 소위 말하는 기대수익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워킹을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우리가 갖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베이스라인이 되는 어떤 그런 그 크라이테리아 내지는 어떤 그러한 기준점으로서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통계적 기대값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서 저희가 아웃컴을 갖다가 계산하고 그 밸류를 바탕으로 확률을 해서 결과를 보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결국 기대수익 가설의 이야기고요. 기대수익 가설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제가 하나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유럽 가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학생들이? 저는 유럽 간 게 2015년도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독일하고 스위스를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부터 러시아에 있는 생페테르부르크, 뭐 하여간 빼체부르라 그러던가, 러시아 전공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인트피터스버그라고 하면 영어식이 되겠네. 어쨌건 직선 거리로는 두 도시의 거리는 한 1800km 정도 되고요. 지금은 비행기로 한 10시간 정도 날아가면 되고, 차로 운전해서 가면 한 26시간 정도 가볍게 운전을 하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17세기에 대항해 시대 후발주자인 네덜란드에 살고 있던 어떤 상인이 러시아랑 교육을 한다고 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재 같은 걸 사서 들어오고, 뭐 네덜란드에서 뭐 양모 같은 걸 싣고 간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류의 교육을 한다고 치면, 이때 이제 대규모 화물 운송 수단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해상 운송밖에 없죠. 뭐 차로, 마차로 무거운 짐을 끌고 가거나 뭐 그런 거는 불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겨울이 됐었을 때 북해나 발트의 어떤 그 바다가 얼마나 거친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시아에 사는 우리가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달아뒀으니까 심심하면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아주 거친 바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그런 그 거친 바다에 겨울에 굳이 배를 띄우고 싶은 생각은 안 들 거란 말이죠. 대충 이 정도 파도가 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가의 혹은 혁신가의 어떤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그 혹한과 파도를 뚫는 어떤 무언가입니다. 1738년에 다니엘 베르누이가 지적한 세인트 피터스버그 역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738년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조선 영조 14년이고요. 뭐 탕평채까지는 가지도 못했을 것 같은, 네, 영조 집권 초기쯤 되겠다. 어쨌건 네덜란드 상인이 아까 그 무서운 파도를 뚫고 암스테르담에서 세인트 피터스버그까지 겨울에 배를 띄워요. 얘가 무사히 화물을 싣고 도착할 가능성은 반쯤 돼요. 근데 문제는 반쯤 가라앉기는 하는데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수익이 따블이 나. 두 번 갔다 오면 수익이 4배가 돼요. 3번 서바이벌 하면 8배 수익이 나요. 배가 가라앉을 확률은 반이지만 한 번 다녀오기만 하면 따블이 나요.
이런 류의 어떤 세팅 하에서 만약에 네덜란드에 있는 보험회사에 여러분들이 뭐 근무하고 있었다고 쳐요. 그 시기에. 그럼 이 사람한테 해상보험을 판다고 쳐요. 배가 가라앉으면 그 배값을 물어주는 거지. 화물값이랑. 보험료를 매겨야 돼. 그럼 이거 얼마쯤 주면 되겠습니까? 이걸 한번 따져보자 싶어서 머릿속으로 잘 생각이 안 되니까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동전 던지기 아까 페어코인 개념을 좀 가지고 와서 헤드 테일, 헤드 테일, 헤드 테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성공하면 1달러, 두 번 성공하면 2달러, 4달러, 8달러 하는 식으로 말하자면은 그 성공에 따라 가지고서 그 기하급수적으로 그 리턴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수익률은 1, 2, 4, 8 이렇게 나가는 건 내가 알겠고, 문제는 확률인데 반반씩이란 말이에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씩 뚝뚝뚝뚝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었던 그 기대 수익 가설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식이 되냐 그러면 보험값을 산정할 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확률이 2분의 1인데 내가 받는 것도 더블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이게 저기 네팅이 되면서 이 기대값을 갖다 평가해 보면 사실은 무한대가 나와버리는 이런 거를 갖다가 사실은 저희가 세인피터스버그의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러네요. 만약에 이런 류의 베팅을 할 기회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네덜란드 상인이다. 라고 한다면은 전 재산을 걸고 이 게임에 참여해가지고 정말 묻고 더블로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아마 단언컨대 정답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베르누이는 확률적 기대값만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어떤 인간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 베르누이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것이 말하자면 인간이 고유로 갖고 있는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즉 기대수익 가설이 틀린 겁니다. 예컨대 지금 오른쪽 사진을 잠깐 보면 뭐 놀라운 천재죠. 존 폰 노이만이라는 분입니다. 그 왼쪽에 이제 키가 훌쩍 큰 분은 뭔가 이렇게 그 북유럽 느낌이 좀 있죠. 오스카 모건스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같이 부를 때 이제 VNM으로 많이 불러요. 1944년도에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The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라고 하는 책을 이제 내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폰 노이만 같은 경우는 이제 20세기 초에 수학, 물리학, 뭐 게임 이론, 전산학, 뭐 경계를 가리지 않고요. 그 무렵쯤에 공부를 해보면 여기저기서 막 형이 왜 나와 하는 식으로 계속 나와요. 정말 천재고요. 뭐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뭐 기대효용 같은 거는 뭐 그분의 어떤 뭐 업적 중에 원 오브 업적 정도 되는 거고요. 뭐 DNA의 구조를 발견하는데 힌트를 남겼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인류 최초의 그 원자 폭탄인 맨하튼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에 기여했다든지 하는 식의 뭐 이루 말로 다 못할 큰 업적을 많이 남긴 그런 천재인데, 어쨌건 이제 이분들이 그런 그 여러 복권들이 주어졌었을 때, 아까 지금 많은 그런 갬블들을 저희가 복권이라 그러는데, 그런 복권들이 있었을 때에 인간이 선호하는 어떤 그런 그 선택은 결국 불확실성 하에서 인간의 선호나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서 기계적인 기대값이 아닌 어떤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서 인간이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 그 폰 노이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폰 노이만과 모건스턴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용에 대한 네 가지 공리, 즉 액시엄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액시엄을 충족하는 어떤 그 효용이다라고 한다면 이 효용은 기술적 효용으로서 말하자면은 그 일종의 계량 내진 계측이 가능한, 우리가 수리적으로 좀 만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어떤 효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보통 이제 서술적 효용 그러면 이제 뭐 나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두 번째 좋아하는 거 이거, 세 번째 좋아하는 거 이거라서 정도나 크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일단 우리가 랭킹만 얘기하는 거고요. 기술적 효용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스케일의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효용을 갖다가
과학이라고 하는 범주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 기대 효용 이론이라고 하는 어떤 폰 노이만 모건스턴의 어떤 연구 결과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권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불확실성 하에서 일어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17세기에 이제 그 이야기했던 그 수학자들의 기대 수익 가설 이후에 한 개 이상의 어떤 아웃컴을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이란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고 하는 연구로서 이제 처음에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복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복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의사결정 문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로터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효용함수, 기대 효용 이런 개념들도 개발되고 20세기 들어서 이제 통계학이 발전되면서 이제 각종 그 테크닉들이 발전하죠. 가설 검증이나 모 추정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발전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문제를 분석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리학을 근거해 가지고서 이제 행동경제학 같은 걸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류의 어떤 업적으로 이어진 데 있어서 복권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문제의 어떤 풀이를 위한 빌딩 블록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 기회들 중에서 무언가 선택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 투자 기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는 거는 제각각 다른 수익률의 확률 분포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겁니다. 예금은 내 물가 수준만큼 상승만 기록할 걸로 보는 거예요. 회사채는 그거보다 수익률을 더 주는데 가끔 회사 망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잡주는 엄청 흔들릴 거고요. 우량주는 좀 덜 흔들리겠죠. 그죠? 경기 민감주는 경기 변동에 따라 가지고 스윙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경기에 둔감한 주식은 그나마도 좀 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디스퍼즈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주식을 고를 거냐, 모여 있는 자산을 고를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에 따른 의사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감내하는 그 결과의 진폭과 나의 그 보상과의 사이에서 사실 내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투자 결과나 투자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관계로서 이해한다 그러면은 각각의 자산들의 뭐 가격을 프라이싱 한다거나 혹은 자산 간의 비교를 한다거나 뭐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 어떤 선호도를 반영해 가지고서 혹은 위험에 대한 어떤 민감성을 감안해 가지고서 거기에 어떤 가중치를 둬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주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어떤 실마리를 주죠. 그래서 복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도구예요. 무슨 도구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 사건이 갖다 줄 수 있는 페이오프 결과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확률들을 갖다 묶어가지고 제시하는 것. 즉 우리가 앞에서 그 봤었던 것들 중에서 이제 에러드블 시큐리티 같은 형태처럼 페이오프와 그 확률이 같이 나오는 그런 걸 갖다 이제 복권이라고 그러는데 복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선호, preference라는 개념이 있어서 참조에 이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LA가 말하자면 LB보다는 크다라는 것처럼 보는데 이게 잘 보면 이 꺽쇠가 직선이 아니라 꺾여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부등호의 의미가 아니라 선호의 의미예요. 내가 이쪽을 더 선호한다. 왼쪽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선호할 때 밑에 밑줄 하나 더 그으면 뭐 비슷한데 이쪽에 살짝 나은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물결 표시되어 있는 건 사실은 두 개에 대해서 거의 동등하다. 내지는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내가 별로 관심이 없다. 뭐 식당 가면 아무거나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거나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폰 노이만 모건스턴 합리성이라고 할 때에 저희가 이제 그 경제학 역사에서 선호나 효용함수의 개념이 처음부터 주어졌던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어릴 때 배웠었던 밴덤의 공리주의, 뭐 그러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같은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추상적이긴 한데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부터 이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 초기에는 여러 재화가 이제 쭉 있을 때에 사람들이 각자 이제 주관적 선호에 따라 가지고서 가능한 어떤 나름의 소비 조합, 소비의 믹스를 이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김밥 천국 갔다 그러면 별의별 김밥과 희한한 뭐 분식과 다양한 라면들이 존재하지만은 그게 이제 항상 갈 때마다 같은 메뉴를 고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호라고 하는 것이 뭐 안정적이거나 체계적이거나 그러진 않긴 합니다만 적어도 금융의 영역에서 파이낸스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런 그 복잡한 거를 단순화해서 하나의 재화가 존재하고 이제 이 재화가 어떤 상황에서 소비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사실 논의를 축약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선호와 효용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은 일관성이 있는 어떤 선호도가 있어야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폰 노이만 모건스턴의 합리성을 갖다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폰 노이만 모건스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의 조건을 완성하면 된다. 완결성, 이행성, 연속성, 독립성이라고 한 네 가지 조건을 주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물고 물리는 관계. 예를 들어 야채 김밥보다 소고기 김밥이 좋은데 소고기 김밥보다 치즈가 좋고 치즈보다는 또 야채 김밥이 좋고 이런 식이면은 안 돼. 예, 이런 식이면은 폰 노이만 모건스턴에서 합리적인 어떤 프레퍼런스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놈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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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합리적인 어떤 프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모형으로 다루기가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의역의 어떤 변수가 예를 들어서 치즈김밥의 소비에 대해 가지고서 효용이 어떨 때는 낮게 났다, 어떨 때는 높게 났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도 뭐 좀 정서에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비 오는 날 치즈김밥과 맑은 날 치즈김밥의 맛이 다르거나 그럴 수 있는데 어쨌건 우리가 모형화하고자 하는 선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들로서 이제 크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은 폰 노이만 모건스턴 레셔널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효용 함수로서 우리가 그 효용을 갖다가 펑션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액시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좀 알아보면은 첫 번째 액시엄으로서 이제 완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completeness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이제 어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에 둘 사이에 우열이 존재하거나 같아야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달래요라는 식으로 이렇게 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선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톰과 제리 만화 같은 거 보면 제리는 항상 톰한테 쫓겨다니고 톰은 또 스파이크한테 찍소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일종의 우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의 최강자는 저기서 이제 스파이크와 스파이크 아줌마 정도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우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리적인 어떤 선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비티 그래갖고 이행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일관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선호의 우열이 존재할 때의 어떤 그 선호도에 있어 가지고서 일종의 우열 관계. 예를 들어서 탐이 제리보다 세고 스파이크가 탐보다 세다 그러면 제리보단 스파이크가 센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짬뽕보다 짜장이 좋고 뭐 짜장보다는 탕수육이 좋다 그러면 탕수육이 원래 짬뽕보다 좋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서로 막 엎치락뒤치락하게 되면 그것도 합리적인 프레퍼런스로 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약간 컨티뉴이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선택지가 존재할 때에 그 두 선택지 사이에 중간 정도의 선호도가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기술이 가능한 무언가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함수로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수리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연속성을 충족해주는 어떤 중간 정도의 선호가 기술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공리가 이제 연속성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이라고 할 때에는, 그러니까 제3의 다른 복권이 조합된다고 하더라도 선호의 우열이 달라지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을 이제 저희가 독립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말하자면은 A 재화와 B 재화를 더 좋아한다. A 재화를 더 좋아하는 로터리 A에 대한 갬블, A 로터리를 더 좋아한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조합의 비율, 믹스하는 비율을 좀 다른다고 해도 사실은 더 말하자면은 그 선호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A 갬블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C 갬블하고 조합을 해가지고서 알파 대 1-알파로 조합을 했다고 하면 C 갬블은 1-알파만큼의 갬블로서 그대로 있더라도 알파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A 갬블과 B 갬블을 놓고 봤을 때 A 로터리를 내가 더 선호함으로써 사실 이러한 독립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3의 다른 어떤 불확실성 내지는 다른 어떤 그 로터리가 끼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뒤집어지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요건들을 다 충족해줘야지만이 사실 이제 합리적인 선호로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그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폰 노이만 모건스턴 기대효용 함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결국 선호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효용의 크기로서 이제 대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술적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크기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녀석을 더 좋아하는 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발생 가능한 로터리 Li를 대상으로 기대 효용이 전부 다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그 나의 어떤 그 기대 페이오프들을 갖다가 내가 다 모아서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모든 페이오프 어떤 그 i번째 로터리의 모든 페이오프들은 x1부터 xn까지 n개의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전부 다 쓸어서 모아오면은 그걸 갖다 조합해 가지고서 우리가 효용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다.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수학자들이 만들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물인데요. 외견상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유틸리티 함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유틸리티, 그러니까 개별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효용이라고 하는 것이 확률로서 가중되어서 모여 있을 때에 그것이 이제 기대 효용으로서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사실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페이오프를 기계적으로 그냥 확률로 가중하여 더한다고 해서 사람이 의사결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폰 노이만 모건스턴 기대 효용 정리에 따르게 되면은 이러한 그 폰 노이만 모건스턴 합리성이 전제된 경우에 이러한 그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효용 함수가 존재할 거다. 즉 로터리 A와 로터리 B가 있다고 했을 때 로터리 A를 더 선호한다고 하게 되면 이 로터리 A에 대한 기대 효용이 B에 대한 기대 효용보다는 더 큰 값이 나오는 어떤 함수가 존재할 것이고 만약에 A나 B나 로터리 간의 큰 차이를 못 느낀 사람이라고 하면 A에 대한 효용이나 B에 대한 효용이나 그 기대치는 비슷할 것이다. 아니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폰 노이만 기대 효용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복권 A와 B가 존재하고 만약에 이 효용이 1 또는 0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식에서 보신 1-3 식에 대해서 의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효용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제3의 크기인 어떤 복권 C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얘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수가 사실 총 5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LA보다 크거나 로터리 A보다 크거나 같거나 가운데 껴있거나 B랑 같거나 B보다 더 낮은 효용이거나 이게 5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5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첫 번째 경우인 이제 C가 A, B보다 더 선호되는 어떤 그런 경우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그 식 1-3에서 주어진 효용, 그 다음에 이제 확률 P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책에서 본 것과 같이 지금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조 효용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는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에 대한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연속성, 독립성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합리적 효용의 액시엄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서 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로터리 A에 대해서는 효용의 값으로 1을 주고 B에 대해서는 0을 줬기 때문에 사실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확률에 대한 비율로서 로터리 C에 대한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 모건스턴 합리성을 충족하는 어떤 효용 함수의 경우에는 어떤 그 효용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 효용을 선형으로 조합해 가지고서 임의의 어떤 복권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마 이제 오늘 요번째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긴 한데, 독립성 공리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알레스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88년도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랑스 경제학자인 모리스 알레가 53년도에 발표한 알레의 역설입니다. 총 4개의 복권이 있어요. 로터리 1하고 로터리 2를 만약에 비교를 해보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왼쪽은 기대값이 당연히 100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먼저 불러드리면 139가 나와요.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0%의 확률로 대박이 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1%로 꽝이 나는 가능성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요거 2개 중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로터리 1을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제 10%의 대박도 있지만 1%의 쪽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무서워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빵원이 나왔을 때 어떤 부정적 효용이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로터리 3와 4를 비교해 본다 라고 하면 이때는 어떨까요? 로터리 3 같은 경우에 기대값이 50이겠고 오른쪽은 11이 나오겠네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요 로터리 3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어차피 아마 거의 높은 확률로 꽝이 될 거긴 한데 뭐 1% 상관이지만 500원을 준단 말이에요. 11% 대 10%인데 10%로 500원 받는 게 낫지 11%로 100원, 근데 1%더 주더라도 내 100원을 테이크 하겠어.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1%의 확률로서 의사가 좀 갈리긴 합니다만 이제 약간의 차이를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좀 더 논의를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L1을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하고요. L3를 좀 더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식 1-3에서 우리가 확률 P라고 한 걸 이용해 가지고서 저희가 효용을 갖다가 좀 다시 분해를 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L1은 무조건 100원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분해해서 보면은 89%로 100원 나오는 케이스랑 11%로 100원 나오는 케이스로 쪼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로터리 2에 가면 89%로 100원 나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100원으로 11%를 받느냐 10%로 500원을 받느냐 1%로 빵원을 받느냐라는 갬블로 사실은 둘을 나눌 수가 있겠죠. 반대로 로터리 3, 4를 비교해 볼게요. 1%에서 0원, 10%에 500원 나오는 복권이 좀 더 선호됐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상태에서 객관적인 확률하고 그에 근거한 폰 노이만 모건스탄 효용함수 충족하는 독립성의 공리가 충족이 되나요? 왼쪽일 때는 L1이 좋다고 그랬는데 L3, 4에서 분해를 해보면 으이? 반대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류의 어떤 폰노이만 모건스턴 효용함수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항상 어떤 정답 내지는 딱 떨어지는 정답을 주고 있지는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알레 패러독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객관적인 효용과는 좀 다른 어떤 주관적 확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시나의 그 82년도에 이제 논문에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알레 파라독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독립성 액시엄이라고 하는 것도 늘상 맞는 건 아닌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해서 더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어쨌건 좀 많은 내용들을 오늘 좀 다뤘기 때문에 다소 좀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까다롭지 않았거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한 3, 4주 이렇게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하는 재무경제학 강의는 약간은 좀 사고 실험 내지는 어떤 그 생각하는 방법 내지는 문제를 이렇게 디파인하는 방법 쪽에 약간은 더 지금 무게중심을 두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융에 대한 커리어를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 경우나 관련된 어떤 그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뭐 수업의 내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방향성에 대해서라든지 의견 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뭐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